지금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막 대출 막 규제하고 세금도 막 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는 나라에 허락받고 사야 되는 거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더 커진 상황이라서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1015 대책 발표되고 나서 사람들이 제일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1015 대책 발표돼가지고 이제 규제 지역이 생겼고 보유세도 올릴 게 너무 명확한 것 같은데 네. 그럼 보유세 폭탄 맞을 게 걱정이 돼서 1%. 집을 사는 게 맞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자,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본격화됐다. 근데 문재인 정권 때도 워낙에 대책이 많이 발표됐었는데 그때 집값이 떨어졌으냐. 그때도 보유세 지금과 만만치 않았다. 그때 올리는 거랑 만만치 않을 거다. 라고 했을 때 떨어졌냐고 하니까 안 떨어졌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거든. 네. 답은 알고 있어. 네. 그리고 지금 거의 달마다 나오고 있잖아요. 뒤로 가면 더 그게 안심해지겠냐고. 당연히 지금 사는 게 낫지.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외곽 지역을 안 좋은데 지금 분위기 안 좋은 데를 보신다고 하면 지금 사면 안 되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 자신의 그 자본에 맞는 그리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집에 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요새 새로운 개념을 하나 만들었어요. 요새 내 집 마련만 키워드가 사람들이 집중하잖아요. 네. 내 집 마련 말고 이제는 첫 집 마련으로 좀 마음을 바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 집 마련만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안 하니까 내 집 마련에 초점을 맞춰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분위기인데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 거예요. 현금력이 있으신 분들.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서울 출퇴근해야 되고 내 집 마련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집을 마련했는데 너무 그게 불가능하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뭐 서울 출퇴근했는데 조금 뭐 대전이나 뭐 이런 대구나 이런 데 살 수는 없잖아. 근데 뭐 지방의 외곽에 좀 저렴한 아파트를 사기 어려우신 분들은 내 집 마련 말고 그러면 첫 집 마련을 하는 게 괜찮지 않겠냐라고 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 내가 전세나 월세로만 살고 아무런 그 나중에 인플레이션의 효과로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돼서 어느 정도 딱 뒤돌아봤을 때 내가 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만한 그 라인이 없다. 실물 자산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자기 혼자 이렇게 뒤로 가난해질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를 못하는 집이라도 재테크가 될 만한 첫 집을 그렇게 마련하면 너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1015 대책을 보고 나서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아,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양해탈을 쓰고 왔다가 이제 늑대탈을 금방 이제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이 어쨌든 너무 안 좋아서 대통령이 바뀌었던 상황이라서 그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커서 그렇죠.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1015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느꼈잖아요. 확실해졌지. 이제 발뺌할 수 없어. 여기서 더 어떻게 발뺌을 해? 문재인 정권이랑 똑같다. 그리고 이건 시작으로 이제 계속 규제가 될 거다라고 하면 지금 첫째 마련을 해야 돼요. 이번에 1015 대책 발표되어서 15억 이하 6억, 15억에서 20억 사이 4억, 25억 이상 2억이잖아요. 지금 이거에 맞춰서 현장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아, 탁탁탁. 여기까지는 4억, 여기까지 6억, 여기까지 2억이니까 여기 구간에서는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어라고 해서 거래가 되든 안 되든 거기까지 가격이 올라간 경우가 많고 만약에 너무 오버슈팅 되어 있다. 그러면 4억까지는 받아야 돼. 라고 하면 25억에 딱 매물이 줄을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현장에 만들어졌어요. 24억 8천 이런 식으로. 나는 근데 주변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대책을 발표해 준 게 너한테는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는데 대책을 계속 발표해 주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니까 활동하기가 훨씬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기가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저도 뭐 부인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더 맞아. 그래서 저는 과연 부동산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은 게 맞나. 그리고 사실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떠나야지 집값도 안정화되고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계속 사람들을 관심을 그렇게 몰아줘. 그 집값을 계속 이렇게 뭔가 자극할 만한 걸 줘. 아, 다르구나.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왔던 게 되게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걸 더 확실히 깰 수 있는 대책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 지금 현장은 솔직히 조용해요. 왜냐면 1015 대책 발표되기 전에 거래할 사람들 쫙 거래했어요. 그리고 1015 5일장. 대책 발표했잖아요. 그날 난리 났어. 네. 할까 말까 집 봤던 사람들 그날 다 계약서 썼어요.
밤 늦게까지 물도 못 마시고 사장님들 썼다고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출 규제 들어가기 전에 살 사람들 이제 계약서 쓴 거지. 그리고 15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이제 마지막 막차가 남아있지. 규제는 됐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안 됐어. 그러면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제 5일장이 열린 거지. 그래서 그 사이에 전세를 끼고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다 팔았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급하잖아, 매도자가. 그럼 가격이 더 싸졌냐라고 했을 때 호가를 막 이만큼 불렀던 거를 호가가 좀 덜해서 실거래가의 인근보다 조금 더 높여서 팔았을 뿐 그거보다 확 낮춰서 막 거래가 매물이 쏟아졌냐?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20억에 거래됐어. 그럼 뭐 20억 5천, 21억. 이렇게 거래가 됐던 거지. 이전에는 막 22억, 23억 이렇게 불렀잖아요. 몇 억씩 붙여서. 근데 이런 물건이 는 그냥 안 팔린다는 생각이고 그 5일장 안에 판다 그러면 이제 20억 5천, 뭐 21억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거래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일장이 끝났어. 마지막 5일장이 끝나서 이제 20일이 딱 시작된과 동시에 매수 문의가 끊겼지만 가격은 21억 이게 안착을 한 거지.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제가 분당을 좀 또 조사를 했었는데 분당이 30평대가 5개월 만에 한 5억이 올랐더라고요. 네, 엄청 올랐습니다. 30평대가 거의 달마다 1억씩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30평대가 그렇게 올랐으면 40평대가 이제 올라야잖아요. 40평대랑 30평대가 지금 가격이 붙었어. 그래서 40평대는 지금 딱 그 25억 라인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25억, 26억,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조용해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제 20일 끝났으니까, 이제 매수세가 줄었으니까 매도자가 급해질 거다. 이제 집값이 좀 싸게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살 사람 없으니까 이제 집값도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 매물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20일 전까지는 그래도 전세 끼고 팔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돼서 전세를 끼고는 이제 못 팔아. 무조건 실거주자한테만 팔 수가 있으니까 전세 껴있는 매물들은 다 들어갔죠. 그렇잖아도 전세 껴있는 매물이 나와 있어도 매물이 적었는데 이제는 그 매물이 싹 다 못 파니까 다 들어갔어. 그러면 수요가 이제 100명에서 뭐 10명으로 줄었다고 쳐요. 그 너무 극단적인가? 어쨌든 극단적으로 이해하기 편하게 해서 100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 그러면 물건은 100개에서 한 7, 8개로 더 줄은 거야. 그러니까 수요 줄은 것보다 매물 줄은 게 더 빠른 거지. 그리고 실거주자들을 어차피 이번 장은 다 실거주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3년도부터 움직였던 사람들은 계속 실거주자들 위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수요를 줄여도 한계가 있는 거지.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도 올해 상반기에 집계를 해보면 강남 3구 용산이 제일 많이 거래됐어요. 거기는 완전 묶여 있었잖아. 근데 거래가 제일 많이 됐고 가격도 제일 많이 올랐어. 왜냐면 실수요자 장이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걸 지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실거주자들도 바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너 실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미리 사놓는 거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안 산다고 해도 그러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사람만 움직여도 그렇게 수요가 확 기대했던 것만큼 확 줄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매도자도 근데 그건 있어. 그 전에는 내고는 1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돼요? 조금 돼요. 지금 완전 문의가 끊겼으니까. 그리고 내년 5월 9일 전에 매물이 나올까? 그게 지금 사실 관건이잖아요. 맞습니다.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딱 그 세금이 딱 걸려가지고 그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차피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법에 의해서 비과세 받고 싶은 사람들,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의해서 갈아타기해서 비과세 받고 싶은 사람들만 급한 거지 그 외의 사람들은 안 급하거든. 그러니까 5월 9일 전에 매물이 많이 나올까 했을 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주임사 만료도 겹쳐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내년에 주임사가 다 풀리거든요. 근데 이제 상반기에 풀리는 사람, 하반기에 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반기에 풀리는 건 뭐 어떻게 저쪽에 할 수 있어. 근데 하반기에 풀리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팔 수가 없어. 5월 9일 전에 팔 수가 없어. 묶여 있어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분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막 대거 풀려가지고 물건이 나온다고 했을 때 대부분 주택임대사업자 묶여있는 물건들은 똘똘이 이쁜이들만 묶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10년씩 가져가도 내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쁜이들만 묶어놨을 거기 때문에 과연 주임사가 풀렸을 때 그걸 다 팔 거냐 하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좀 있으니까 개수가 좀 그쵸, 아무래도 그쵸. 있다 보니까 조금 가볍게? 좀 가볍게 하는 상황에서 뭐 한두 개 정도는 팔 수 있지만 다 팔 생각은 없거든요. 저도. 그럼 전세 쫙 올리겠네요? 전세를 쫙 제 계획은 전세보다는 월세로? 예, 왜냐면 전세를 확 올려받아가지고 전세반 대출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세 상승분은 그냥 월세로 돌려서 해야 수요도 그렇게 있어요.
전세를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그걸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지금 전세 대출도 지금 DSR 적용하겠다고 하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현금을 몇 억씩 갖고 있는 전세자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거의 반전세로 넘어올 거예요. 5억 미만으로 하는 5억에 얼마, 3억에 얼마, 4억에 얼마 이런 식으로 돼서 최근에는 원래 서울의 월세가가 100만 원 이상은 뭐 기본이다 했는데 지금은 거의 300만 원 정도까지도 보더라고요. 나라가 전월세 사시는 분들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정책의 이면을 볼 게 그 정책을 딱 보고 전월세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를 보는 게 지금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느낀 게 3+3+3 이거를 보면서 진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선의로 예쁘게 정말 포장을 잘 해놓는구나. 난 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막닥뜨려졌을 때 현실에 돌아왔을 때는 우리나라는 공공이 갖고 있는 임대보다 민간이 갖고 있는 임대 수요가 훨씬 많아요. 압도적이죠. 예, 뭐 80%, 90%에 육박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전에는 90% 육박했는데 지금 조금 많이 이제 공공을 많이 해서 그냥 막 80% 정도까지는 좀 내려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했다라고 쳐요. 어떻게 되겠어요? 막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기자에 쓰셨다고. 막 영국이랑 막 또 영국 말고 독일이랑 프랑스랑 뭐 미국의 일부 주들은 무기한으로 세입자들이 살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다. 약하다. 약하다. 여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무기한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그 바탕이 되는 뭐 3+3+3을 해야겠다. 지는 강남에 집 갖고 있으면서. 요번에 그거 많잖아요. 국토부 차관 얘기 때문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집값 떨어지면 집을 사시면 됩니다. 떨어지면 사십시오. 그때 사십시오. 시실 쪼개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배우자는 막 갭으로 막 사놓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사표 냈다고 나왔잖아요. 네, 그거 수리됐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안녕. 집에서 이제 호갱노는 보면서 투자하시면 되겠네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로남불의 정말 극치인 거지.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래서 그때도 비서관 5명이 그만둬서 저희 강남에 집 팔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강남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키려면 어떻게 했어? 지금 완전 위너가 됐지. 그때 만약에 강남 집 팔고 그냥 비서했으면은 문재인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20억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이후로 거의 20억, 그쵸. 막 10억, 20억이 올랐는데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셨죠. 이러니까 사실 뭐 왜 집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냐, 왜 집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상담해드리면서 이제 집 이렇게 도와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부산에서 의사분이세요. 네. 돈을 많이 벌어. 의사 뭐 이렇게 하니까 현금 흐름도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이제 다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서울에 집을 다 사신 거야. 압구정 현대를 사셨대, 친구가. 네. 하면서 너도 그 압구정 현대 사. 그랬는데 나는 서울보단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집을 살래. 그래서 거기에 펜트하우스를 사서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집값을 부산 집값이랑 서울 집값이랑 비교하니까 너무 속상하신 거야. 더 벌어졌구나 이렇게. 그 압구정 현대 산 친구보다 내가 현금 흐름이 좋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노동력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더 가난해진 거지. 그분은 이제 압구정 현대 뭐 100억 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기 부산집은 그것만큼 올라가지 않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서울에 개포동에 집을 사자고 했는데 30년 전에 이제 남편분이 개포동은 30년 전에 개포동은 정말 개도 포기하는 동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개도 포기 못하는 동네가 됐지만 네. 그걸 생각해서 안 사신 거야. 근데 개포동이 지금 30억을 넘어가잖아. 20평대가 33억, 35억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우왕좌왕해서 이렇게 하니까 계속 입지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런 것들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1015 대책기 발표될 것 같아가지고 추석 전에 만난 분이어서 빨리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한강벨트 라인에 집을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남편분이 반대해서 못 하셨어. 근데 1015 대책 발표되고 나서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이면서 바로 입지가 한 단계 더 다운되셨어요. 볼 수 있는 입지가.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입지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저도 보면서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게 눈에 뚝뚝뚝뚝 보이니까 좀 서두르셔야 되지 않나. 현금을 혹시 어느 정도 들고 있어서 내 집 마련 하려고 하시는 분이라거나 이제 내가 실거주는 못해. 그럼 첫 집 마련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갈수록 너무 조금 현타 오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1015 대책 한 방에 설명드린다고 하면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서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1015 대책 규제 지역 발표했잖아요. 그거 한 방에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후랭이님이 소개팅을 나갔어요. 네. 소개팅을 나갔는데 나라에 이상한 법이 생긴 거야. 여자들한테 화장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는 거지. 제일 예쁜 애 너는 화장 안 돼. 강남 3구 용산 토지거래허가 묶였을 때 제일 예쁜 애 너만 화장하지 말고 조금 덜 예쁜 애들은 화장해도 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소개팅 나가면은 누가 유리해요? 아무래도 화장한 덜 예쁜 친구들이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쵸? 네, 아무래도 화장발이 요새 너무 좋으니까. 세니까 이게 세니까. 워낙 잘 되니까. 비퍼 애프터가 헐걱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규제 지역을 발표했어. 덜 예쁜 애들 너네도 화장하지 마. 그게 나온 거예요. 우리 구로도요? 그러니까 우리 도봉도요? 다 너네 화장하지 마. 우리 도봉은 화장해야 되는데요? 다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소개팅이 나왔는데 완전 예쁜 애, 덜 예쁜 애 다 화장하지 마. 그럼 누가 예뻐요? 강남이죠. 완전 예쁜 애가 예쁘잖아. 101호 대책 이렇게 막 지금 서울 25개구, 경기도 12개 묶었잖아요. 37개를 묶었어. 덜 예쁜 친구들 다 묶었단 말이에요. 소개팅 나왔어. 구로가 딱 나왔어. 강남이랑 구로랑 나왔어. 도망가지. 소개팅. 구로 나왔다 도망가지. 아니 이러니까 그럼 당연히 강남 3구, 마용성, 한강벨트가 또 주목될 수밖에 없고 또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세요라고 101호 대책이 말해준 거야.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줬네. 또 한 번. 또 한 번. 더 집중하게. 그럼 다시 한 번 강남이네.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그러니까 한강벨트 집중되는 거 똘똘한 한 채 서울로 집중되는 거 막기 위해서 101호 대책을 발표했어요. 97 대책 공급 대책 만들었어요. 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 97 대책 발표하고 나서 부동산 난리 났어요. 뭐야 3년 내에 서울 부동산 공급 없는 거 확실해졌네? 무조건 사야겠네? 라고 해서 다시 서울로 갔고요. 101호 대책 발표되고 나서의 반응은 뭐냐면 그러니까 97 대책 발표하고 나서는 너 집 없어? 집 없으면 너 큰일 났어. 라고 얘기해 준 게 됐어요. 근데 101호 대책 발표되고 나서는 뭐야 너 서울에 집 없어?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서울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더 갈 수밖에 없고 그게 15일과 20일 사이에 나타났었고 20일 이후에도 꾸준히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1015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긴 한데 아마 네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아마 메리테라님께도 질문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급지를 낮춰서라도 몸빵할 수 있는 서울의 어떤 지역으로 그러면 가야 되는 거냐.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아니면 비규제 지역으로 갭을 끼고 사야 되는 거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람에 따라서 좀 틀린데 네. 이제 진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돈이 그래도 10억 이상 있어. 네. 그럼 당연히 규제 지역 들어가야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묶였잖아요.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냐? 방법이 있어요. 경매로 사면 돼요. 경매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신경 안 써도 돼. 그렇죠. 자금 조달 계획서 신경 안 써도 돼. 그렇죠. 내가 만약에 10억, 20억 이렇게 사이에 갖고 있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묶여서 못 사. 근데 이후에 들어가면은 가격이 더 높아질 것 같아. 경매 못 해요? 1억, 2억 막 이렇게 가격이 막 움직일 텐데? 나는 잠 안 자고도 경매 배워가지고 할 것 같은데? 참고로 메리테라님 경매 베이스로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만약에 지금 실거주로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라도 경매를 배울 것 같아. 내가 10억, 20억 들고 있어. 그냥 돈 내고 케어 받으면서 내 집 마련을 했어. 그러면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위너가 되는 거지. 조금 더 뒤로 가서는 몇 억을 더 주고 사야 될걸? 강의비 뭐 몇백 이렇게 내고 경매 하나 딱 낙찰 받아가지고 토어가지에 진입했어. 갭 끼고 사. 그건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구역 문제가 없으니까 경매는. 그러면 위너 되는 거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좋은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게 그래서 경매로 진짜 인기 지역의 인기 아파트들은 그냥 제 가격이나 조금 더 웃돈 주고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매물을 가져온다는 느낌으로 경매를 하는 거지 싸게 받을 생각으로 경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갭을 끼려고 그냥 갭 끼고 살려고 네. 그냥 그런 개념으로 툴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치. 네. 마지막이야, 마지막. 근데 경매 시장에 요새 그 분위기가 좀 약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경매 낙찰을 받으면 강제 집행까지 갈 때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냐면 집행관들이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해줘요. 인도 명령 신청하고 개고하고 그다음에 개고한 다음에 강제 집행 날짜 잡는 것도 보통 점유자가 어떤 컨디션에 맞아요. 따라서 뭐 빨리 내주기도 하고 늦게 내주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 집행관들이 엄청 일을 열심히 해요. 왜요? 빨리빨리 해줘. 왜? 왜냐면 법원이 갖고 있는 물건들, 경매에 나온 물건들은 어때요? 채권 회수가 안 되는 악성 물건들이 지금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걸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법원에서도 갖고 있는 그런 악성 묶여있는 돈들이 빨리빨리 해결이 되면서 세금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요새 집행관들이 개고 끝나고 일주일 내내 잡아줘요. 강제 집행을. 일주일 내외. 완전 대박이지 않아요? 나 깜짝 놀랐어. 나는 전에 그 경매 한참 열심히 할 때 강제 집행을 그렇게 빨리 잡아주는 걸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진짜? 근데 요새 일주일 만에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고 나라도 진짜 지금 세금이 없으니까 지금 정말 곳곳곳을 막 털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주변에 공무원 친구들이 많잖아요. 수당을 어떻게 해서든 줄이려고 지금 다 이렇게 건드리고 있대요. 공무원들 월급도 줄이려고. 지금 나라가 정말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거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경매는 못 건드린다는 거지. 이 그쵸. 법원에서 악성 채권을 해결해야 되는데 경매하지 마? 경매도 토어제 적용해. 이러면 경매 난리나. 안 되죠.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야. 건드릴 수 없는 보루인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실거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 들어가셔야 되는 분은 경매 저는 무조건 이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쵸.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배우는데 시간 걸린다? 안 걸려요. 요새 권리분석 경매 정보지 나오면요. 3초면 확인돼요. 거기서 의심스러운 거 강의 해가지고 조언을 좀 끝에까지 쫙 해주는 거기 들어가면 권리분석 제가 본 게 맞나요?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주고 입찰가도 어느 정도 알려줘요. 이 정도 돼야 입찰했을 때 낙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전 막 10번씩 폐찰하고 낙찰됐었거든요. 지금 거의 뭐 3번에 1번? 아니면 바로 낙찰되는 수준으로 거의 낙찰이 되더라고요. 들어보면. 시스템이 여기에는 노력하고 시간 들이고 이런 걸 싫어한대. 난 14번 입찰했는데도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때랑은 다르다니까. 야. 난 정말 그리고 명도도 다 도와줘 진짜.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해줘. 이 정도면 진짜 완전 친절하죠. 진짜. 난 실컷해줘. 아니 이렇게까지 해줘야 돼요. 그랬더니 요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경매할 만하지. 이 정도면 경매할 만하지 않아요? 그쵸. 난 이러면 실거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규제 지역은 못 들어갈 것 같아. 마지막 정말 지금 5억에서 한 10억 사이? 5억 전후 있으신 분들. 지금 지정이 안 된 비규제 풍선효과 지역을 들어가셔야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1015 대책 발표되는 날 아침에 공교롭게도 다른 채널에 스케줄이 있었어요. 촬영. 네, 11시에 촬영이 있었거든요. 10시에 발표했잖아요. 네. 그리고 전에 사실은 저는 엠바고를 받았었어요. 근데 엠바고 때문에 또 문제가 났었더라고요. 그 유출했었던 기자가 막 난리가 났었더라고. 톡방이 쫙 떴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문제가 났었는데 10시에 발표를 하고 제 11시에 촬영이니까 그 전에 뭐 사전 질문지 뭐 이런 거 다 있었는데 이미 다 꽝이지. 1015 나왔는데. 그래서 1015 얘기를 하면서 풍선효과 지역을 그때 바로 그 1015 그 엠바고 돌면서 전문가들이 찍어주는 풍선효과 지역이 싹 또 톡방이 돌았잖아요. 네. 근데 톡방이 도는 내용이 자 신안산선 라인, GTX 라인, 뭐 김포의 무슨 라인. 그래서 그쪽 지역들은 다 올릴 겁니다. 다 풍선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번에 규제된 뭐 이런 지역 어쨌든 뭐 서울을 싸고 있는 모든 지역들이 다 물방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100개 찍어줄게. 그 중에 네가 골라. 당연히. 톡방 돌면서 막 지역이 추가되더라고요. 단톡방에 추가로 가면 갈수록 풍선효과 지역이 하나씩 더 계속 늘어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보고 나는 차별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난 탑3를 딱 찍어줬어 그날. 단지까지 찍어줬어요. 그래서 그때 찍어드렸던 지역이 안양시 만왕구였어요. 1순위. 많이 얘기 나오고 있죠. 네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왜냐면 안양시 동안구는 평촌 신도시가 있고 뭐 비산동이나 그 밑에 있는 노왕시 내손이나 포열 쪽에 신축이 있고 평촌동이랑 호계동이랑 이렇게 해서 신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 묶었어. 그럼 만안구만 남았을 때 만안구는 구축이 많거든요. 신축이 별로 없어. 신축은 딱 2개 남아요. 메가트리아. 더샵 푸르지오 메가트리아. 근데 더샵 푸르지오는 이제 2년이 아직 안 돼서 매물이 안 나와요. 없어. 거래할 수도 없어. 당연히 남은 건 메가트리아밖에 없지. 메가트리아 지금 그거 들어가서 실거래가 봐보세요. 9월, 8월 이렇게 그때도 메가트리아 얘기 드렸었잖아요. 네. 그나마 그때 풍선효과 6.27 대책 발표되고 풍선효과 지역으로 메가트리아가 나타날 것 같은데 오히려 되게 조건부 대출로 타격을 받아가지고 좀 주춤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앞동은 8억 후반, 여기 중간동은 9억 초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9억대 초반으로 1, 2천으로 되고 있다. 지금은 9억 5천까지 올라갔어요. 호가는 더 나오죠.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10월 전후로 해서 한 달
만에 5천만 원이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고개 쫙 들었어요. 올랐잖아요. 제가 그때 6.27 대책 발표되고 말씀드렸는데 6.27 대책 이후에 지금까지 4,450만 원 올랐으니까 실거래가로 호가는 더 나올 거고 5천만 원 올랐잖아요. 지하철역이랑 뭐 애매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지금 만안구에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 지금 더샤프로지오랑 메가트리아밖에 없지. 다들 찾아서 알아서 가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데 같이 보면서 움직이셨던 분들은 그래도 타이밍을 잡아서 가신 거지.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표영호 TV 가서 메가트리아 임장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게 실시간 검색어에 엄청 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막 난리가 났었는데 폭락한다고 하신 건 아니죠? 아니요. 좋은 지역으로. 별로 안 좋아하셨겠는데 그러면 주인장께서? 그래서 회원 영상으로 돌리는 반응은 어쨌든 결과는 꾸준히 공부하시고 모니터링 하신 분들이 위너가 됐다.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관심 갖고 이렇게 정보도 하고 내가 계속 보고 있었던 사람은 아 정말 이렇게 나타나네? 움직여야겠다. 확 이렇게. 그리고 이게 확 할 수 있는 사람이 미리 준비되고 확신이 있는 사람만 확 할 수 있지. 짧은 기간에 15월 대책 발표돼서 그날 바로 계약서 써야지. 이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를 안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예 그때 당시 그냥 만안구의 더샤프로지오 메가트리를 아예 얘기를 했어요. 또 뭐 찍으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용인 기흥구를 찍었죠. 아, 기운거, 진짜 다 정확하게 찍으셨네요. 용인 수지구가 묶였잖아요. 자, 단지 얘기해봐봐요. 흥덕지구. 이거는 구역으로 했어요. 여기는 단지가 딱 2개밖에 없으니까 단지를 찍었는데 이번에는 구역으로 했지. 사실 만안구는 되게 특이 케이스예요. 단지가 2개밖에 딱 없었어. 그러니까 바로 얘기를 해줬는데. 예. 근데 이제 용인시 이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가 있잖아요. 기흥구를 클릭하면 뭐가 있냐면 GTX 구성역이 있어. 여기 주변에 신축들 아파트는 이미 전고점이 가깝게 회복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풍선 효과를 잘 받으면 전고점을 이제 뚫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날에 사실 제가 그때 1015 대책 발표되기 전날 촬영 영상을 빨리 올리려고 새벽 4시에 자는 바람에 2시간 자고 가서 촬영을 하는 바람에 얘기를 많이 못 들었는데, 그 다음이 여기 광교 바로 옆에 있는 흥덕지구 여기가 있거든요. 광교 바로 옆에 흥덕지구가 있어요. 여긴 잘 모르는 동네입니다. 근데 흥덕지구 사시는 분들은 프라이드가 또 나름 장난 아니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구역은 광교라고 생각하세요. 준광교. 아, 준광교? 네, 준광교 느낌으로이고 여기가 7, 8억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대가 싸지 않아. 딱 지금 가격대가 딱 걸려 있잖아요. 기흥구에서 이번에 수원 영통이 묶였어요. 규제 지역으로. 여기가 망포잖아요. 네. 영통, 네. 망포, 여기 서천마을이 있거든요. 여기 서천마을. 여기에 동탄 인도고선 지금 공사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구간구가. 여기 생겨요. 여기도 거의 6, 7억 되죠. 5, 6, 7억. 그리고 여기 임대 아파트랑 이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갈려있어서 몇 개 없어요. 당연히 여기로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동탄 이신도시를 말씀드렸어요. 동탄. 동탄 한번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동탄 이신도시. 이거 1015 대책 발표되고 나서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여기였어요. 동탄역 롯데캐슬. 뭐 이거는 뭐 다 전국이 아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시범단지가 주목받지 않겠어요? 최근에 8호선 연장호재에 있었던 여기 구리역 여기 끼고 있는 여기 딱 여기 라인 장지호수 공원역이랑 여기 라인 여기가 딱 명확하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영역을 넓혀보면 이번에 수원에 권성군 안 묶였어요. 호매실 그리고 당수지구에 이번에 신축들이 들어가거든요. 네. 거기도 약간 봐도 되지 않을까. 아.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는 구역 봐야 돼. 구역. 수원 뭐 어디 뭐 동탄 뭐 어디 이렇게 다 뭐 화성 전체 뭐 이렇게 의미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는 뭐 아무나 찍지. 여기 뉴스에서 바로 나오더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도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찍었더만. 뭐 그 주변에 뭐 구리도 오를 거예요. 남양주도 오를 거예요. 다 얘기할 수 있지. 그거야. 거기 중에 어디가 1순위냐를 알아야지 가지.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지금 이렇게 풍선 효과가 번지는 것조차도 실소유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쵸. 네. 투자자들은 지금 하나도 못 움직여. 12% 내고 어떻게 사. 쉽지가 않아요, 그거. 그리고 지금 보유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많으신 분들, 50억, 100억대 자산가들, 그리고 집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집값이 오르거나 이게 새로 사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고 본인의 자산을 운영해서 지키는 것에 더 중점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시는 분들은 다 실소유자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지 않아. 그래서 이번에도 풍선 효과 나타나고 20일 이후에 풍선 효과 나타날 거야 라고 했지만, 이전에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막 규제 지역 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그날 밤에 막 10시까지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되진 않아요. 지금은. 근데 서서히 나타날 거야. 그러면 그게 또 나타났다? 그럼 또 규제 지역 지정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3+3+3 뭐 다 같이 죽자는 거냐 약간 이렇게 나왔던데. 근데 전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저희 말고 부동산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아니 왜 야 우리 3+3+3 9년이나 살게 해준다는데 왜 니네 반대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잘 모르시면. 네, 근데 왜냐면 그 수요와 공급 법칙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집을 놓는 임대인의 입장이 있고 임차인의 이 입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80에서 90% 정도의 임대 물건을 다 민간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고 있는 거지. 개인이 좀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집을 사서 거기에 전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으면서 임대 매물을 현장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3+3+3+로 하고 임대료도 5%밖에 못 올려. 대신에 보유세는 이만큼 높일게.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집을 갖고 있으면서 임대를 놨으면 그 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손해가 나서 적자가 나. 그러면 임대인이 누가 이 집을 계속 임대를 놓으려고 하겠어요. 그냥 팔아버리지. 손해를 볼지언정 팔아버리지. 왜냐면 계속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그걸 보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적당히 손해보고 그냥 판다라는 느낌이 더 맞잖아요. 결정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임대 매물이 점점 줄어요. 나라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건 많아야 10에서 2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80% 민간이 하고 있는 거를 다 없앤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진짜 외국처럼 되는 거예요. 외국에는 개인 신상 명세서 그리고 본인 월급의 이런 그 월급 명세서 그리고 이전 주인이 살았을 때 그런 면접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의 그 집을 활용하는 후기 평가서. 생활기록부는 생활기록부. 그걸 가지고 면접을 봐야 돼요. 이렇게 되려고 하면. 면접을 봐서 약간, 왜냐면 이제 이전 집주인이 생각했을 때 평가서를 써달라고 해. 근데 기존에 살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어쨌든 계속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못 하겠지만 이분이 나간대. 나간다고 확정이 됐어. 그리고 다른 집을 구하려고 평가서를 달라고 해. 과연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을까? 솔직해지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뭐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집을 망가뜨렸다, 뭐 했다, 다 나와. 그리고 월세가 뭐 몇 달 밀렸었고, 뭐 이런 걸 했었고, 이런 내용이 다 구절을 나오지 않겠어요? 그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러면 한 번 그렇게 평가서가 나오면 다음 집에 이사를 못 가. 이사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3+3+3+3이 그래서 편하게 그래도 뭐 한 9년, 10년 살았다고 쳐요. 9년 후에 새로 내가 집을 구하려고 했을 때는 9년 전에 전세가와 9년 후에 전세가의 갭을 어떻게 메꿀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2+2에서 4년 전의 전세가랑 지금의 전세가가 너무 차이가 나서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냥 2년만 살았던 거는 2년 전의 전세가는 그나마 2년 동안을 나눠서 내가 모아놔서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거를 막 9년, 10년 거를 모아서 그 돈을 한꺼번에 내야 된다? 그러니까 2년에 쪼개서 내는 거랑 4년에 쪼개서 내는 거랑 9년에 쪼개서 내는 거는 완전 다르죠. 완전히 다르지. 근데 제가 그래서 올해 전세가가 어느 정도 올랐나 봤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5억대 전후 아파트가 보통 1억씩 올랐더라고요. 2년도 아니고 1년 새에 1억이 올랐어요. 2년은 2억이라고 쳐요. 9년이 만약에 9억이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제 외곽 나가야 돼요. 돈이 전세가가 또 지금 너무 충격적이었던 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이기 전에 성동구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임장을 가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가셨던 이제 수강생분들도 계신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2주 전에도 여기 왔었대. 2주 전 가격이랑 지금 2주 후에 왔을 때 1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돈이 녹았다는 얘기거든요. 화폐 가치가 툭툭툭툭 현장에서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2주 전에 1억이 올랐다. 내가 노동으로 이렇게 일을 해서 1억을 벌려면 몇 년이 걸릴지 평생 살면서 1억이 모일지 안 모일지도 모르는데 2주 만에 1억이 올랐다. 정말 돈이 휴지 조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이 아무런 대비를 안 하고 있는다? 노후가 걱정되죠. 제가 빈곤 보고서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준비 없이 그냥 일하다가 퇴직해가지고 이제 퇴직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빈곤 보고서에 나오는 내가 빈곤층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 보고서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원래 생산 나이에 있을 때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원래 중산층이었어.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빈곤계층의 7분의 1 이상은 돈을 벌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결국 빈곤계층으로 내려오더라. 결과가 이거거든요. 근데 집값은 막 이렇게 돼. 근데 이 나라는 이거 때문에 너네들이 부동산으로 자꾸 그렇게 해서 그래, 투기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정부가. 근데 그거를 왜 국민 탓을 하는지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저도 이 투자를 하고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미국처럼 주식에서 연금으로 되고 배당이 잘 되게끔 환경을 만들어 놨으면 주식시장이 지금 원하는 그런 게 됐겠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밀어넣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돈을 지키고 싶어 해. 지키지 말라고 우길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밖에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간 건데 그 방법을 찾아간 사람 보고 뭐라고 하면 사실 그건 아니지 않나?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신뢰를 쌓아주었다면,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돈을 넣어놨겠지, 일정 부분. 그리고 시스템을 배당을 좀 이렇게 해서 외국처럼 연금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배당을 받는 배당주나 이런 걸로 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사람들이 글로 갔지. 노후가 걱정되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냐 했을 때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그나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대중적인 방법이니까 갔던 거고,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걸 너무도 명확하게 30번에 달하게 연습을 시켜줬으니까 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번에 1015 대책으로 또 다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똑같이 시작하겠다라고 포문을 연 상태에서 그럼 사람들이 이 정책을 믿고 신뢰를 가면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믿고 가는 게 과연 맞을 것이냐. 부동산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건드리고 있죠. 계속 세 번째. 제일 빠르고 제일 속도 빠르고 제일 강하게 건드리고 있어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왜 세금 건드렸잖아요. 1015 대책의 규제지역 정한 것 자체가 이미 세금을 건드린 거야. 나는 사람들이 이번에 세금을 안 건드렸대. 그래서 나는 보유세 아직 남아서 더 센 게 아직 크리티컬한 게. 더 큰 게 남았다는 거지. 안 건드렸다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세금을 안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그건 아닌데 잘못 알고 계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 1015 대책 발표를 하고 나서 사실 지금 가장 피부에 와닿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대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사실 규제지역 발표되고 그러면 뭐 집 살 생각 없으셨던 분들은 상관없어. 뭐 묶이든 말든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뭐 세금도 나는 뭐 어차피 집이 없으면 세금 안 내도 된다. 뭐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대출은 내가 집을 사거나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뭘 하고 했을 때 대출 영역은 정말 모든 국민이 다 이제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LTV 막힌 것 때문에 문제가 됐고 대환대출 막은 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전세 반환 대출에 LTV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일주일 만에 뭐 해주겠다, 이건 해주겠다. 뭐 대환대출은 뭐 해주겠다, 뭐 LTV 뭐 전세 반환 대출은 뭐 해주겠다, 6.27 대책 전에 것도 계약한 거에 한해서는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니까 사실은 은행권도 저도 공무원계에 있어봤지만 공문이 먼저 내려오고 발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뉴스에서 발표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뒤에 공문이 내려오거나 그것도 공문이 안 내려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교육청에서 얘기를 해주는 형식으로 주먹구구시로 연결을 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공문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출도 지금 이런 상황일 거예요. 은행권에 전화해보면 은행권도 몰라. 금융위에 확인해보고 전화드릴게요. 확인해보고 할게요. 이렇게 돼서 지금 대출이 가장 지금 혼란의 중심에 와 있고 가장 카오스가 심한 데가 전 대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대출은 아는 만큼 받을 수 있다. 아는 만큼 본인이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대출 금액이 틀려질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은 지금 대출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 지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들고 가서 은행에 이렇게 된다던데 역으로 오히려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능력 있는 대출 중개사가 있어야지. 지금 대출 중개사분들 엄청 바빠요. 그 문의 전화 받고. 그리고 세무사분들도 지금 엄청 바빠요. 문의를 받느라고. 지금 1015 대책 전에는 어떻게 돼요?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20일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바뀌니까. 우리가 이제 양도세는 세무사도 포기한 양도세였잖아요. 이제는 이제 규제지역 이런 거 다 섞여가지고 이제 부동산 전문 세무사분들이 골머리가 썩지 않을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 1 아파트 2 오피스텔 가지고 있습니다. 5.8억 현금 투자할 곳 어디가 있을까요? 오피스텔이 어디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네, 서울 아닐까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 1주택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얘기는 오피 2개를 팔라는 말씀이시죠? 저 같으면 오피 2개 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최소 5년은 할 거 아니야. 아, 최소 5년이구나. 최소 5년이고 최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지금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얘기가 많긴 한데 알 수 없잖아요. 차마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에 우리가 뭔가 내 돈을 걸 수는 없잖아요. 네. 나는 무조건 최선과 최악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정권이 아무리 뭐 지방 활성화 정책을 하고 뭐 국토 균형 개발을 한다고 하고 이거를 정말 최소한 10년 이상 쫙 해서 뭔가 살아났을 때 얘기지. 근데 우리 주거의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컴팩트 시티화되고 원래 밀집되어 있던 지역을 더 개발할 수밖에 없는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또 샘플을 봤습니다. 혁신도시. 네, 그리고 이게 절대인구 감소 이슈가 아예 인구 증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인구 감소를 어떻게 못하는 이상 이거의 주거의 패러다임의 방향성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컴팩트 시티, 교통 편의성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도심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AI가 도입되고 나서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있어요. 사실 옛날에는 산업이 발전하면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분야의 그런 영역이 생기면서 일자리가 새로 창출이 됐는데 사실 이번에 AI 개발로 봤을 때는 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형식으로 지금 뭐 외국의 실리콘밸리뿐만이 아니라 뭐 아마존이나 뭐 그런 데도 지금 올해 뭐 10,000명 감축하겠다, 뭐 20,000명 감축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 쪽에서도 지금 인원 감축을 10,000명 정도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는 추세가 돼서 그 파레토의 법칙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20%의 사람들이 나머지 80%의 사람들을 책임지고 가야 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복지국가로 가려고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의 돈을 이제 수거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보편복지로 해서 쫙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지금 AI로 갔을 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로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제 추측이긴 하지만. 근데 요새 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그런 쪽을 고려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가는 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이렇게 펼쳐서 갖고 있기보다는 똘똘하게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고 1주택이 최고의 물건이어야 돼요. 비과세를 받아야 되니까. 다 팔고. 그리고 나머지 2주택, 3주택은 짤짤이로 내가 세금을 얼마 뜯어가든 언제든지 팔 수 있다라는 가벼운 개념으로 가져가야지 이걸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증여상속이 또 늘었잖아요. 여러 개 갖고 있던 사람들 보유세 대비 그리고 뭐 이런저런 물건 이유 때문에 지금 다 상속증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있고 이제 가져가 물건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자체가 이제는 완전 올전세라고 이제 불러요. 올전세가 아니라 반전세로 월세와 같이 이제 접목해서 수요층 자체가 대출 이제 전세 대출도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저는 DSR 적용하는 걸 넘어서 전세도 이전에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전세 대출을 1, 2억 정도밖에 안 해줬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까지로도 회귀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거에 최악을 대비하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이건 거의 뭐 방향 자체가 네. 월세로 가라 이거 같은데요. 국민들이여 월세로 가라. 임대주택 살아라. 임대주택으로 모듈러 주택으로 임대주택 지어줄게. 거기 가서 살아. 라는 거죠. 진짜 좀 지금 고민하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임대주택 들어가서 살 거냐 아니면 내 집을 이참에 마련을 할 거냐. 진짜 딱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리고 지금 LH 이번에 국토부 차관 이렇게 되면서 또 LH 쪽 사업 쪽도 지금 거의 다시 혼란의 도가니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정책 실무를 할 만한 그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내년 LH 그 공급이 지금 막혔잖아요. 모집 자체 신청을 안 받고 있잖아요. 뭐 재산이 부족하다, 뭐 이전 정권이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정권을 이양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준비랑 막힘없이 가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보수도 진보도 정치인 자체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안 믿어.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본인의 역할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내년에 그럼 LH에서 얼마나 임대주택을 빠르게 좋게 공급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내년부터. 3년 동안. 그러면 사실은 서울은 지금 답이 없거든요. 결국은 답을 경기도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 12개 묶었잖아요. 네. 12개 묶어서 못 들어가? 그럼 풍선효과 지역을 지금 봐야지. 너무 명확해요. 지금 1015 대책 발표돼서 매수세 줄었고 시장 관망세로 딱 돌아섰다. 사실 전 지금 시기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내고가 되는 거예요. 계좌번호가 나오는 거야. 이전에 계좌번호가 안 나왔거든요. 8, 9월 생각하면
계좌번호 안 나오고 그 자리에서 막 돈 더 올려요. 근데 그거라도 산다고 하는데도 매물을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막 볼펜을 집어 던졌다는 둥 막 난리가 나. 매달려야 됐어요. 뛰쳐나갔다는 둥 막. 계좌번호를 안 주니까. 그리고 전부터도 계속 그런 게 이쪽 부동산에서 얼마 얹어줄 테니까 저 일단 주세요. 얹어줄 테니까 뱅뱅뱅뱅 돌아. 그러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옥션 하는 거지. 얼마 그 자리에서. 물건이 워낙 없으니까. 지금 시기 내고 된다니까? 그럼 지금 사야지.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질문을 10년째 하시는 분을 난 봤다니까. 아직도 안 사셨나 보네요. 아직도 안 사셨어. 못 사셨어. 안 사.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진짜 너무나 죄송한 말씀인데 평생 집 못 사요. 진짜. 지금 이런 기조라고 한다면. 나 지난번에 1억 떨어진 가격 봤는데요. 지금 그 시대가 아닌걸. 그러니까요. 지금 집값이 정말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이게 현실이 미친 거 아니냐. 맞아요. 미친 거 맞아. 그럼 현실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건 글쎄요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미친 건 맞아. 집값이 이렇게 가는 거,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지. 그리고 여기에 올바르고 아니냐를 넣는 게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미친 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제가 요새 또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고 있거든요. 거기에 딱 한 줄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돈을 벌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실이 어떻다 저쩌다 이렇게 미쳤다 어쩌다 이런 거를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현실이 어떻게 작동해서 현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눈을 바꾸니까 현실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집값이 미쳤어. 근데 내가 그 미친 집값을 떨어뜨려 놓을 수 있어요? 정보도 못 하는데? 그거 그냥 인정해야지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내가 움직여야지. 왜 집값을 맞추려고 그래? 근데 그 현실을 내가 못 바꾸잖아. 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 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남을 너 미쳤어. 너 빨리 바꿔. 안 바꾸면 못 바꿔요. 근데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 그럼 난 내가 바뀌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현실에 맞춰서 그 다음에 내 자산을 지키고 내가 다음 스텝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바꿔야지. 그 내일이 바뀌는 거지. 현실 미쳤어. 이거 집값 이거 20억, 30억 이게 말이 돼? 5개월 만에 5억 오른 게 지금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안 되지. 너무 잘 알고 있어. 진짜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안 바뀐다는 거. 왜냐면 지방 집값 떨어지고 서울로 다 그 수요가 몰리고 돈이 다 글로 몰려서 그런 걸. 돈의 흐름이 그렇게 간 걸 어떡하겠어. 내가 돈의 흐름을 끊을 거야 어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 일시적 이가구 특례는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 너무 무서워요. 지금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라. 네네네.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리스크는 크게 차이가 나겠지만 계속 하셔야 되고 그리고 돈이 없으신 분들의 갈아타기도 꿀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을 잡아놓지 않고 내 걸 팔면은 이 집을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가격이 날라가서. 네. 그럼 이 집을 잡고 내 집을 팔아야 되니까 네. 요새 사놓고 팔아? 요새 실거주를 하려고 하면 잡아놓고 잔금을 길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승인도 입주한 잔금 날짜 4개월 전에 승인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가계약금 걸고 물건을 잡아놓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전략, 꿀팁이 있어요. 8개월 이렇게 빼요? 네. 그래서 요번에도 지난번에 최직원 대표님이랑 촬영할 때도 말씀드렸던 게 잔금 날짜가 다 다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승인 나오는 거에 맞춰서 실거래가 뜨니까 더 싸게 거래된 게 늦게 나오고 더 비싸게 거래된 게 앞에 나와서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잔금을 뒤늦게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개인에 따라서 갈아타기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내가 잔금이 길게 된 거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걸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에 대한 이런 세세적인 현장에 이런 스킬이 있어야지가 거래가 가능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겠으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강의나 이런 걸 찾아가라 라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갈아타기도 이제 혼자 못해.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아타기도 힘들어도 지금 해야 된다. 시가 뒤로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경매도 대출이 똑같나요? 똑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뭐 똑같아요. 한도나 이런 거. 경락잔금 대출, 뭐 LTV라든지. 네네. 경락잔금 대출은 낙찰가의 KB부동산 시세에 맞춰서 그 LTV에 맞춰서 나오고 뭐 70%, 40%, 뭐 60%. 참 그 말씀 안 드렸는데 대출이 이번에 바뀐 것 중에 서민 실수요자는 LTV의 60%예요. 40%로 내려온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서민 실수요자 범위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걸 활용해서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서민 실수요자의 기준이 뭡니까? 연봉 제가 여기 그래서 갖고 왔어요. 이걸 다 숫자는 외워서 하면 애매할 수 있으니까 서민 실수요자는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8억 원 이하, 무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무주택 요건 세대로 분리를 했거나 이러면 40% 아닌 60%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선물이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다 40%밖에 대출 못 받는데 난 60%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8억 원 이하면 불가능한 가격대랑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가격대잖아요. 서울이 웬만한 지역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난 전국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기후동행 카드까지만 저는 들어가지고 마을버스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뭐 정액제로 하는 거. 이번에 정부에서 엄청 그런 걸 신경을 써주고 있어요. 엄청 서민을 이제 챙긴다라는 느낌으로 올해 2025년 8월에 대중교통 정액 패스라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번에 버스비도 뭐 6년 만에 올렸다. 그리고 뭐 2천만 원, 그러니까 2,000원, 3,000원 시외버스 하나 이동할 때도 그래요. 지하철 신분당선 라인 비싸더라고. 겁나 비싸더라고. 아, 그래요? 비싸요. 다른 노선보다 더 비싸.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알아요. 그리고 뭐 이용하려고 하면 GTX도 사실 비싸잖아요. 노선이 새로 깔려가지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그 교통비만 해도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와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게끔 대중교통 정액 패스라고 해서 월 62,000원이 이제 최고 한선이 되는 거야. 그걸 넘으면 20만 원이 나오든 뭐 30만 원이 나오든 62,000원 안에서 정액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요새 K패스라던가 이런 기후동행 카드라던가 이런 혜택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GTX까지 넣는다. 그러면 이제 월 10만 원. 이렇게 해서 정액제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정부는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테이블 위에 정권이 됐을 때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겠다라는 게 이미 테이블 위에 다 있었고 분위기를 보면서 여기 정도까지 해서 이걸 내겠다, 이걸 내겠다, 이걸 내겠다. 이게 다 이게 지금 세워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6월 달에 나오고 9월 달에 나오고 10월 달에 나오고 정말 제깍제깍 빠르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보유세도 이미 다 1%, 1.5% 뭐 이게 다 테이블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로 조절해서 발표를 할 거냐 요 차이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은 정치에서는 똑똑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 사실 우리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다 장관, 차관, 보좌관 다 일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머리 좋으신 분들, 엘리트 분들이. 그러니까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이 시기에 요거 발표하고 이 시기에 요거 발표하고 이 시기에 요거 하자 이렇게 나름의 세팅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1015 대책을 발표를 하고 한 걸 보고 나서 뒤돌아서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그간에 어떤 정책들을 발표했나라고 이렇게 회기를 해보는 거죠. 네. 근데 2025년 8월에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발표했어요. 1015 대책을 발표했어요. 1015 대책은 뭐냐면 기조가 뭐냐면 이게 현금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외곽으로 나가세요라는 거예요. 대출 규제하고 바로 실거주 못하는 거면 그냥 집 사지 말고 전월세 사시고 지금 서울에 3년 내에 아파트 추가 공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 있는 외곽으로 나가세요가 되거든요. 자, 외곽으로 나가기 힘들잖아. 돈도 많이 들고 교통비가 많이 드니까 자 대중교통 정액 패스 해줄 테니까 62,000원이면 출퇴근 가능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싶은 거예요.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정책을 발표했어. 그리고 얼마 전에 정액 패스를 해주겠다라고 교통비 지원을 해주겠다는 나라 정책이 발표됐어요. 과연 우연일까? 서울 고가주택은 대출을 더 줄였어. 밀어내고 있네. 다 이렇게 이제 밀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네들은 점점. 다 사놓고 그러니까 창고로 쓰고 막. 창고로 쓰고 딸한테 뭐 다주택자 걸리니까 딸한테 증여하겠다 그러고 딱 걸리고 판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나는 집값 떨어지면 집값 사세요 하는 말 때문에 다들 분노했잖아요, 사실. 너는 미리 사놓고서 왜 집값 떨어지면 사라고 하냐고 분노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집값 떨어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그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잖아.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거냐 말 거냐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각자 도생에서 자기는 자기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자기를 살리는 길은 자기밖에 없다. 정말. 이게 다 연결돼 있네. 저는 그래서 대출과 정부의 큰 그림이 조금씩 이렇게 퍼즐이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서울 토어제부터 해가지고 경기 주요 지역 다 막아놓고 대출 막고 교통카드 주고 세금하고 교통카드 주고 이게 다 퍼즐이 이게 딱 맞춰지는 순간 나가라. 외곽으로 나가라. 나가라. 돈 없으면 나가라. 와. 돈 없으면 임대주택 살아라. 근데 임대주택이 과연 쌀 거냐? 안 싸죠. 안 쌀 거예요. 월세잖아요. 완전 네. 생 월세인데 그것도. 시세보다 조금 쌀 수는 있지. 근데 시세를 이미 더 높여놨어. 이미. 200이야. 250, 300이야. 원래 100이었는데 300까지 올려놨어. 거기에 80%. 근데 임대주택에 그러면은 난 250만 원에 살 수 있어. 이게 좋은 거예요?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 올려놨어. 250에 살 수 있게 해주겠대. 이게 좋은 거예요?
진짜. 나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기 거 자기가 챙겨 먹지 않으면 힘들다 진짜. 아는 게 힘이다 아니고 이제 아는 게 돈이다. 이게 너무 명확하다.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이 교통카드 하나로 이 연결이 쫙 됐어요. 퍼즐이 쫙 맞춰지죠. 네. 그러면서 소름이 쫙 돋죠. 네. 이건 밀어내는 거야 무조건 밖으로 나가. 소름이 쫙.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너네 다 나가. 우리끼리만 있을 거야. 이번에 1015 대책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서울 철옹성, 한강벨트 철옹성 명확해요.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이 이제 좋은 알았어. 집 살려고 하지 마. 돈 없으면 전세도 그거에 맞춰서 살아 라고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월세. 저 이제 월세도 쉽지 않지. 월세도 내기 힘들어서 외곽으로 나가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3+3+3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작년 연말에 무기한 10년 그거 했었잖아요. 뭐가 달라? 똑같은 내용이지.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택만 바꿔서 제목만 바꿔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색깔이. 택깔이 또 한 번 더 한 거야. 10년에서 1년 줄었네. 3+3+3. 이제 한 번 더 내리면 이제 투투투가 되는. 근데 이번에 봐봐요. 과대정당이야. 밀어붙이면 막을 수 없어. 그렇죠. 어떻게 할 거야? 민주당 결심만 사면 이거 통과됩니다 바로.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여론이 뭐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한 발 물러설 게 2+2+2. 그렇죠. 원래 원하는 건 2+2+2일 수도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근데 2+2+2 되잖아요? 임대인들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돈을 계속 깎아먹는데? 보유세는 올리겠다는데? 당연히 물건 털겠지. 그러면 매물 또 안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묶으면 임차인이 살다가 나가잖아요? 공실로 놔둬요. 팔릴 때까지. 그러면 공실로 도는 집이 또 많아져. 그럼 또 임대 매물이, 임대를 살 수 있는 매물이 더 주는 거예요. 방법상. 제가 이렇게 토어제로 묶고 뭘로 묶고 규제했을 때 현장에 나가면 공실로 놔둔 집이 그렇게 많아요. 맞습니다. 어떡할 거야 그거를. 그렇잖아도 집이 부족한데 지금. 이번에 사실 그 가을 이사철 지난번에 최재원 대표님이랑 촬영할 때 가을 이사철 전세 매물 그 줄어드는 거를 이번에 97 대책 발표되고 나서 이제 전세 수요를 다 매매로 바꿔놓고 그리고 1015 대책으로 급하게 또 매수로 다 바꿔놔가지고 조금 이렇게 밀어놓은 효과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올해 겨울에 이제 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 부족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 깝깝해진다 진짜. 속이 터진다 진짜. 이러면 지방 사회초년생들은 부모님이 서울에 집이 없으면 서울에 직장 못 구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쉽지 않지. 진짜 쉽지 않죠. 월급 300 받으면 막 100만 원, 150만 원이 나가는. 그 미국의 맨하탄이나 실리콘밸리는 월급 받아가지고 반 이상을 주거 비용으로 내잖아요. 네. 그 안 돼서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그 도쿄나 이런 중심가에는 쉐어하우스 하잖아요. 거기는 방 쪼개기도 안 해. 그냥 방에 침대를 여러 개 넣어요. 아 그냥 통으로? 2층, 3층 막 이렇게. 그래서 자기 공간이 없어요. 침대만 자기 공간이야. 그리고 커튼을 쳐요. 그러면 커튼을 쳐서 내가 1층, 2층, 3층 이렇게 침대를 놓잖아요. 거기는 침대도 2층만 놓는 게 아니라 3층까지 놓더라고요. 그럼 1층 침대에 커튼 앞에 공간까지만 내 집인 거야. 그렇게 해서 살더라고요.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서울에 직장을 가지려고 지방에 사시는 분이 올라와야 돼. 근데 집값 월세, 서울 집값 월세는 몇백만 원이야. 근데 그거 월세 내고 나면 직장 다니나 마나야. 집값에 들일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지. 그러면 결국 거주 공간의 삶의 질을 계속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지. 5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게 너무. 아 어떻게 이렇게 빡세게 바뀌었지? 아 진짜 너무 근데 빨라. 이게 시작이라 5개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1015 대책 규제 지역에 지금 이번에 37개 묶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남았어. 문재인 정권 때는 최고로 규제 지역 묶였을 때 111개 곳을 묶었었거든요. 네. 2020년 12월에 111개 곳을 묶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재인 정권의 최고로 묶었던 규제 지역 111개 곳 묶은 효과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지금 지방은 그차라도 죽어나는데 지방을 절대 넣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최대로 묶었던 주요 대장 지역을 그때 111개 곳을 다 묶은 거거든요. 지금 거의 저는 100개는 묶었다고 생각해. 문재인 정권에 비교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풍선효과 지역이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묶으면 이제 111개 곳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외곽에 살 때는 없어. 그러면 다 묶었잖아요? 또 화장설 나오는 거야. 덜 예쁜 친구까지 이제 못하게 막았어. 뭐야 다 쌩얼이네? 이제 못생긴 애들도 화장 못하게 했어. 다 쌩얼이네? 그러면 쌩얼 예쁜 애가 가는 거지. 그러면 묶은 거랑 안 묶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규제만 있을 뿐.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냐? 챙길 건 엄청 많아졌는데 가격은 더 높아지고 번거롭게만 됐지 뭔가 내 삶이 나아졌다라는 느낌은 1도 못 받는 거지.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규제를 안 해도 똑같고 규제를 해도 똑같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아예 그냥 부동산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시장에 원래 관심이 없었어. 사실은 비상계엄 터지기 전후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서울의 거래량도 2천 막 3천밖에 안 됐을 때고 지방도 뭐 어렵고 경기도도 어렵고 그냥 근근히 그냥 가는 분위기였거든. 안 건드렸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서 천천히 회복하는 새로 갔을 거야. 근데 계속 자극을 하니까 너 집 없지? 이제 큰일 났다. 이번에 너 서울에 집 없지? 너 큰일 났다. 이렇게 계속 자극을 주니까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어머 나 했어야 되는 거야? 했어야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되는 거지. 뭔가 이렇게 탁탁탁탁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건지 딱 좀 느껴집니다, 이게.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 생활권 지역 먼저 보셔야 되고 네. 돈 없다 그러면 이제 비규제에서 이제 풍선 효과가 날 만한 지역으로 먼저 보셔야 되고 나는 근데 그것도 없다. 첫 집 마련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집을 하나 세팅을 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소액으로 해서 월세 받을 수 있는 집을 하나 세팅해서 월세도 받고 어쨌든 추후에 이제 그래도 집값이 오를 만한 집을 사야지. 그러면 시세 차익도 어느 정도 있고 월세도 그동안 받은 게 있으니까 1주택자. 첫 집 마련은 1주택자잖아요. 그 사람들까지는 세금적인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을 거고 돈이 별로 없어서 산 거니까 집값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세금을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첫 집 마련을 통해서 뭔가 하나는 해놔야지 이런 암울한 분위기에서 경제에서 그래도 뭔가를 해놔야지 내가 퇴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보유세는 지방선거 전에 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못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걸 상관없이 자신감이 뿜뿜하다 그럼 그 전에 하겠죠. 이미 테이블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냥 언제 낼 거냐 어느 정도의 톤으로 할 거냐만 고민하는 거지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미 물 건너갔어요. 이미 그건 넘어간 거고 하겠다는 이미 확정인데 언제 할 거냐 어느 정도로 무겁게 할 거냐 요 차이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어림 짐작으로는 6월이 선거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 3, 4, 5월 달에 네네네. 장난 아닐 것 같거든요, 시장이. 제가 볼 땐. 그때 이제 전세 얘기도 엄청 나올 것 같고. 난리 나죠. 예정된 거지.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부동산이 그때도 화두가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다들 그 시기를 집중하고 있어요. 내년 3월, 4월, 5월. 그러면 만약에 또 집값이 이렇고 전세값이 이러면 그걸 명분으로 들고 보유세 카드를 들고 오겠지.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가 사실 이렇게 집값을 건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래는 많이 안 돼. 근데 어차피 거래가 많이 안 된다면 거래되는 거 안에서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억짜리 거래하는 것보다는 20억짜리 거래하는 게 세금이 더 많이 거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는 아니에요.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집값을 뭐 떨어뜨리겠다 하지만 대책을 많이 발표하면 발표할수록 집값이 올랐고 오히려 세금은 더 많이 거쳤고 집값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늘었고 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걸 이미 확인했어. 그럼 이재명 정부도 부동산을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세금을 걷는 방법과 표를 얻는 방법, 이렇게 가는 방법을 이미 확인해서 갖고 있는데 안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걸 이번에 1015 대책을 통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나는 문재인 정부가 똑같이 갈 거다.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집값이 높아졌잖아. 전세 가격이 높아졌잖아. 매물이 없잖아. 민간에 맡겨놨더니 이렇게 됐잖아. 정부가 개입해야 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